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선택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80세부터의 인생. 손쉽게 벽을 넘어 수명을 늘리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중요한 내용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돈 안 들이고 실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이다. 물론 원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생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이 책에서는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치매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치매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치매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책 80세의 벽. 저자는 현직 의사이지만 현대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자세한 이유는 차차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많은 의사가 숫자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건강검진이다.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50세를 넘긴 시기는 1947년이었다. 당시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는 3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6살로 벌어졌다. 어딘가 좀 이상하다. 어째서 여성의 평균 수명은 증가했는데 남성은 그대로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에 건강검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검진이 장수로 이어진다면 남녀의 수명은 역전되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남녀 간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의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노인들은 병원이 아니라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노쇠로 사망한다. 유바리 시 주민들의 경우 3대 사망 원인은 줄었지만 전체 사망자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즉,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유바리 진료소에 따르면 노쇠가 이유였다고 한다. 노쇠란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노쇠로 인한 사망은 대체로 가정이나 노인홈 등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유바리 시에서는 병원의 수가 줄어서 어쩔 도리 없이 재택치료로 전환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치 않아서 재택치료를 선택한 사례도 많았다.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 현대에는 이것이 당연한 의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 라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꼭 한번 고민해보길 바란다.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의사가 나이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실상이다. 환자의 삶보다 의료 상황을 우선시하는 곳이 많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저자의 상태를 예로 들어보자. 저자는 현재 61세로 3년 전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평균 수치를 넘었다. 이른바 당뇨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레벨이다. 그러나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인슐린만은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들을 시험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 하나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선택은 걷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극도로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평소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었기에 언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어디든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걸었더니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몸이 알려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걷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금주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자고 다짐했다. 인슐린은 맞지 않겠다. 음식이나 술도 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걷기만은 하자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하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이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자.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다.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도록 하자.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이다. 당뇨병 치료가 알츠하이머를 촉진한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가 되기 쉽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필자가 믿는 가설은 이렇다. 당뇨병 치료가 알츠하이머를 낳는다. 필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3년간 이루어진 사망자 부검 결과 당뇨병 환자보다 당뇨병이 아닌 사람에게서 3배 더 높은 확률로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가 확인되었다. 규슈대학은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당뇨병 난치 사례일수록, 즉 약이나 인슐린을 다량으로 투여한 환자일수록 알츠하이머가 되기 쉽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의학계의 정설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은 혈당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병이므로 약이나 인슐린의 힘을 빌려서 제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혈당치를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되어 뇌에 당분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가 발생한다. 이것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알츠하이머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저혈당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령이 되면 넘치는 쪽보다 모자란 쪽의 폐해가 압도적으로 커진다. 전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가 증명하는 약간 살찐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사실도 그중 하나이다. 80세가 넘으면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통통한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좋아하는 음식은 자제하지 말고 먹으라고 필자가 말하는 이유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뇌는 기뻐하고 젊어진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나 장기만이 아니라 뇌도 노화한다. 인지장애는 그러한 노화 현상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타입은 뇌가 쪼그라든다고 표현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이다. 실제로 뇌를 해부해보면 해마나 이마엽에서 위축 현상이 발견된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이고 이마엽은 사고, 감정, 행동,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마엽이다. 이마엽의 활동이 쇠퇴하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 생각하기가 귀찮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희로애락이 격해진다, 의욕이 쇠퇴한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 등의 증상이 그것이다. 사람의 몸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퇴화하고 사용하면 다시 활성화된다. 특히 뇌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퇴화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못 쓰게 되지만 애써 사용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마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고 싶은 일 하기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마엽이 자극되어 뇌가 깨어난다.
즐겁고 재미있다고 느낄수록 뇌는 더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반대로 흥미없는 일을 하거나 인내를 강요받게 되면 뇌의 활동은 둔화된다. 하고 싶은 일을 참고 지루한 생활을 하면서 뇌를 위축시킬지, 활기차게 원하는 일을 하면서 뇌를 활성화시킬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하고 싶은 일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은 뇌의 노화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운동은 적당히, 산책이 제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이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자. 과도한 운동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몸을 산화시킨다. 스포츠 선수 중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의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독은 편해서 좋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즐길 수 있다. 고령이 되면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삶에 의외의 힌트가 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보다는 종일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사람이 많다. 즉, 마음 편한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앞서 말한 행동경제학에서처럼 차이에 주목하여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아는 어느 고령자는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 라고 말한다. 진시황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모든 것을 얻은 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한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된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지만 뛰어난 위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고 쇠함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노쇠를 받아들이고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이다. 지금부터는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3가지만 간단히 소개해보려 한다.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다. 한두 가지라도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시도해보자. 첫 번째, 밖으로 나가자. 틀어박히면 뇌가 우울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적당한 운동은 걷기다. 하지만 최근엔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의욕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집 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 두 번째, 기저귀를 부끄러워 말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군이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바꾸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세 번째,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초조나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초조해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 활동이 나빠진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이다.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킨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충분히 내쉰다. 들숨은 온몸에 공기가 와 닿는 상상을 하면서 깊이 들이쉬고, 날숨은 몸 구석구석에 공기가 폐로 모였다가 입으로 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내쉰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심신이 안정을 되찾게 된다. 심호흡 이외에 물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소화기계가 작동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선택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80세부터의 인생. 손쉽게 벽을 넘어 수명을 늘리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중요한 내용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돈 안 들이고 실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이다. 물론 원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생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이 책에서는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치매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치매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치매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책 80세의 벽. 저자는 현직 의사이지만 현대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자세한 이유는 차차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많은 의사가 숫자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건강검진이다.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50세를 넘긴 시기는 1947년이었다. 당시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는 3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6살로 벌어졌다. 어딘가 좀 이상하다. 어째서 여성의 평균 수명은 증가했는데 남성은 그대로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에 건강검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검진이 장수로 이어진다면 남녀의 수명은 역전되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남녀 간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의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노인들은 병원이 아니라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노쇠로 사망한다.
유바리 시 주민들의 경우 3대 사망 원인은 줄었지만 전체 사망자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즉,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유바리 진료소에 따르면 노쇠가 이유였다고 한다. 노쇠란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노쇠로 인한 사망은 대체로 가정이나 노인홈 등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유바리시에서는 병원의 수가 줄어서 어쩔 도리 없이 재택치료로 전환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치 않아서 재택치료를 선택한 사례도 많았다.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 현대에는 이것이 당연한 의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 라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꼭 한번 고민해보길 바란다.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의사가 나이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실상이다. 환자의 삶보다 의료 상황을 우선시하는 곳이 많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저자의 상태를 예로 들어보자. 저자는 현재 61세로 3년 전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평균 수치를 넘었다. 이른바 당뇨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레벨이다. 그러나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인슐린말은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들을 시험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 하나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선택은 걷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극도로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평소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었기에 언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어디든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걸었더니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몸이 알려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걷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금주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자고 다짐했다. 인슐린은 맞지 않겠다. 음식이나 술도 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걷기만은 하자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하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이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자.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다.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도록 하자.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이다. 당뇨병 치료가 알츠하이머를 촉진한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가 되기 쉽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필자가 믿는 가설은 이렇다. 당뇨병 치료가 알츠하이머를 낳는다. 필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3년간 이루어진 사망자 부검 결과 당뇨병 환자보다 당뇨병이 아닌 사람에게서 3배 더 높은 확률로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가 확인되었다. 규슈대학은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당뇨병 난치 사례일수록 즉 약이나 인슐린을 다량으로 투여한 환자일수록 알츠하이머가 되기 쉽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의학계의 정설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은 혈당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병이므로 약이나 인슐린의 힘을 빌려서 제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혈당치를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되어 뇌에 당분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가 발생한다. 이것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알츠하이머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저혈당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령이 되면 넘치는 쪽보다 모자란 쪽의 폐해가 압도적으로 커진다. 전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가 증명하는 약간 살찐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사실도 그중 하나이다. 80세가 넘으면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통통한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좋아하는 음식은 자제하지 말고 먹으라고 필자가 말하는 이유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뇌는 기뻐하고 젊어진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나 장기만이 아니라 뇌도 노화한다. 인지장애는 그러한 노화 현상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타입은 뇌가 쪼그라든다고 표현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이다. 실제로 뇌를 해부해보면 해마나 이마엽에서 위축 현상이 발견된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이고 이마엽은 사고, 감정, 행동,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마엽이다. 이마엽의 활동이 쇠퇴하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 생각하기가 귀찮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희로애락이 격해진다, 의욕이 쇠퇴한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 등의 증상이 그것이다. 사람의 몸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퇴화하고 사용하면 다시 활성화된다. 특히 뇌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퇴화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못 쓰게 되지만 애써 사용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마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고 싶은 일 하기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마엽이 자극되어 뇌가 깨어난다. 즐겁고 재미있다고 느낄수록 뇌는 더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반대로 흥미없는 일을 하거나 인내를 강요받게 되면 뇌의 활동은 둔화된다. 하고 싶은 일을 참고 지루한 생활을 하면서 뇌를 위축시킬지, 활기차게 원하는 일을 하면서 뇌를 활성화시킬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하고 싶은 일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은 뇌의 노화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운동은 적당히, 산책이 제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이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자. 과도한 운동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몸을 산화시킨다. 스포츠 선수 중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의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독은 편해서 좋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즐길 수 있다. 고령이 되면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삶에 의외의 힌트가 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보다는 종일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사람이 많다. 즉, 마음 편한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앞서 말한 행동경제학에서처럼 차이에 주목하여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아는 어느 고령자는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 라고 말한다. 진시황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모든 것을 얻은 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한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된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지만 뛰어난 위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고 쇠함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노쇠를 받아들이고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이다. 지금부터는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3가지만 간단히 소개해보려 한다.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다. 한두 가지라도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시도해보자. 첫 번째, 밖으로 나가자. 틀어박히면 뇌가 우울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적당한 운동은 걷기다. 하지만 최근엔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의욕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집 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 두 번째, 기저귀를 부끄러워 말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군이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바꾸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세 번째,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초조나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초조해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 활동이 나빠진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이다.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킨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충분히 내쉰다. 들숨은 온몸에 공기가 와 닿는 상상을 하면서 깊이 들이쉬고 날숨은 몸 구석구석에 공기가 폐로 모였다가 입으로 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내쉰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심신이 안정을 되찾게 된다. 심호흡 이외에 물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소화기계가 작동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